버몬트의 한 건축업자는 정확히 이 방식을 사용하여 세 개의 다른 카운티에서 장작 벽돌 구조물을 허가받고 건축했습니다. 세 곳 모두에서 거절당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DOE 데이터, 사례 연구, 건축 사양서가 포함된 그의 문서 패키지는 현재 온라인 장작 벽돌 건축 커뮤니티에서 무료로 공유되고 있습니다. 저도 직접 사용해 보았습니다. 그의 결과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상하는 결과의 차이는 운이나 인맥 혹은 동정심 많은 건축 공무원 덕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준비성입니다. 그저 찾아가서 요행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증거를 가지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제 전체적인 수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철학적인 대화가 아니라 여러분의 은행 계좌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현실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땅에 삼나무, 소나무, 낙엽송 같은 목재가 있다면 주요 재료비는 벌목과 건조 비용뿐입니다. 정이톱, 일주일 동안 통나무를 길이에 맞게 자르는 작업, 그리고 1월 2년 동안 쌓아서 건조하는 과정이 전부입니다. 나무는 이미 여러분의 것이므로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표준 1,500평방피트 약 42평. 주택의 모르타르용, 석회, 모래, 톱밥 비용은 지역과 현재 자재 가격에 따라 $500에서 $1,500 사이입니다. 전체 벽체 재료비는 $500에서 $2,000 사이가 됩니다. 단열재, 덮개, 방습층, 외장재를 포함한 기존의 256 프레임으로 동일한 면적의 벽을 만들 경우 단 1시간의 인건비가 청구되기도 전에 재료비만 $30,000에서 $50,000가 듭니다. 저는 3년 전에 계획했던 1,400평방피트 구조물에 대해 직접 가격을 산출해 보았습니다. 지역 공급업체로부터 받은 기존 벽체 견적은 재료비만 $30,000였습니다. 제 땅에서 나온 목재를 사용한 장작 벽돌 대안은 $800였습니다. 저는 그 두 숫자를 두고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계산이 복잡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제가 살았던 모든 집과 제가 지불했던 모든 청구서에 대해 암시하는 바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격차는 점점 더 커집니다. $33짜리 벽은 압축되고 정격 R값 단열재의 열저항값을 잃어감에 따라 재코킹, 재덮개 작업, 단열재 교체가 필요합니다. 20년에서 30년마다 더 많은 돈을 요구하게 됩니다. 1885년 마라톤 카운티에 지어진 장작 벽돌 벽은 모르타르가 굳은 이후로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한 겨울에 $400를 지불하는 가족은 기발한 해결책을 찾았기 때문에 $400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벽 초기 비용이 $800였고 그 이후로 단 $1도 더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400만 지불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께 한 가지를 안내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에서 다룬 모든 내용, 즉 건축 세부 사항, 모르타르 비율, 목재 종류, 허가 전략, 그리고 R/H 조항에 따른 대체 준수 절차는 한 곳에 완벽하게 문서화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미시 홈 시스템, 에이미시 홈 시스템이라고 불립니다. 이 시스템은 계획적 구식화, planned obsolescence, 보다 영구적인 성능을 우선시하는 동일한 원칙으로 작동하는 다른 4가지 아미시 건축 공법과 함께 장작 벽돌 조적에 대한 완벽하고 실용적인 세부 사항을 다룹니다. 그 안의 모든 내용은 실용적이고 문서화되어 있으며 땅을 소유하고 진정으로 오래가는 무언가를 짓고자 하는 사람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말 프로젝트 가이드가 아니라 200년의 증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진지한 건축 자료입니다. 링크는 설명란에 있습니다. 이 벽에 대해 아직 다루지 않은 마지막 측면이 하나 있는데 제가 처음 접했을 때 저를 완전히 멈춰서게 만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다른 모든 것을 재구성하기 때문입니다. 이 벽은 숨을 쉽니다. 비유가 아니라 물리적으로 그렇습니다. 석회 모르타르와 밀봉되지 않은 통나무 끝면으로 이루어진 장작 벽돌 벽은 증기 확산, vapor diffusion이라는 과정을 통해 수분을 관리합니다.
수분은 내부와 외부의 습도 차이에 반응하여 벽을 통과하며 목재와 모르타르 덩어리에 천천히 흡수되었다가 조건이 변함에 따라 천천히 방출됩니다. 애초에 수분을 가둘 만큼 단단히 밀봉되지 않기 때문에 벽은 부패나 곰팡이를 유발하는 수분 농도에 절대 도달하지 않습니다. 현대 건축은 이와 정반대입니다. 모든 수분 이동을 차단하는 밀봉된 막인 방습층을 만들려고 시도합니다. 이론적으로 이것은 벽체 내부의 단열재와 골조를 보호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못, 전선 또는 치마로 인한 균열 등 그 장벽에 생기는 어떠한 관통도 수분을 가두는 덫이 됩니다. 습한 실내 공기가 틈새를 찾아 빈 공간으로 들어가 차가운 외부 덮개와 만나 응결됩니다. 곰팡이가 생기기 시작하고 이 단열재가 젖으며 R값이 떨어지지만 집주인은 벽을 뜯어내어 이미 피해가 발생한 것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2011년에 제가 소유했던 집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외벽의 정이 배전함 주변에서 천천히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발견했을 때쯤에는 4피트 구간의 벽체 내부 단열재가 오랫동안 젖어 있어 그 뒤에 골조가 검게 변하기 시작한 상태였습니다. 수리비로 $2,200가 들었습니다. 오크리지 국립연구소의 건축과학연구원들은 수분과 관련된 성능 저하가 전국적으로 기존 단열 벽체의 열 성능이 정격 이하로 떨어지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문서화했습니다. 방습층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되면 벽은 해가 갈수록 조용히 그 효과를 잃어가고 난방비는 치솟지만 아무도 이 두 가지를 연관짓지 못합니다. 장작 벽돌 벽에는 실패할 방습층 자체가 없습니다. 석화의 모르타르 환경은 벽을 약간 알칼리성으로 유지하여 화학적 수준에서 곰팡이와 징윤의 성장을 억제합니다. 통나무 덩어리는 수분을 집중시키지 않으면서 수분 이동을 완충합니다. 이 벽은 30년 채도 1년 차와 똑같이 기능합니다. 그해 1월 어느 날 아침 저는 1883년에 지어진 마라톤 카운티 헛간 벽의 내부 표면에 손을 대보았고 벽은 건조했습니다. 처리도 밀봉도 유지보수도 하지 않았지만 그저 건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벽은 석회와 나무가 항상 해왔던 방식, 즉 천천히 지속적으로 그리고 어떠한 개입도 없이 수분을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50년 동안 아미시 커뮤니티 밖에서 장작 벽돌 벽을 지어온 사람들은 생존주의자나 이상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수치를 계산해보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린 사람들입니다. 미네소타 북부의 한 은퇴한 교사는 1987년에 건축주 시공자 면제 조항에 따라 장작 벽돌집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그곳에 살고 있으며 벽은 여전히 견고합니다. 솔저스 그로브와 거의 동일한 기후에서 지난 겨울 그녀의 난방비는 $380였습니다. 미시간주 어퍼, 반도 아퍼 페닌수라의 한 가족은 1994년에 집을 지었습니다. 그들의 아이들은 그 집에서 자랐고 이제 그 아이들은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 벽은 단 한 번도 손을 댄 적이 없습니다. 이들은 예외적인 사례가 아닙니다. 이들은 합법적인 방법을 찾고 직접 작업을 했으며 모르타르가 굳은 이후로 매년 겨울마다 보답을 해주는 벽 안에 앉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솔저스 그로브의 아미시 가족은 특별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희생을 하거나 우리 나머지 사람들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없이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따뜻할 뿐입니다. 그들의 집은 다른 모든 사람들의 난방비가 $1,500를 넘게 만드는 겨울 내내 조용하고 일정한 온도를 유지합니다. 그들의 벽은 이웃들이 지불한 비용의 아주 적은 일부만 들었으며 벽이 세워진 날 이후로 단 $1도 더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길에 있는 유리 섬유. 자, 많은 분들이 가솔린 엔진에 대해 구체적으로 물어보셨습니다. 여러분의 자동차 잔디 깎는 기계, 전기톱 말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연료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헨리 포드가 거의 한 세기 전에 우리에게 말하고자 했던 것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기름을 얻기 위해 대마씨앗을 수확하고 나면 에이커당 수천 파운드에 달하는 목질 섬유질 물질인 줄기 전체가 남습니다. 그 줄기에는 셀룰로스가 풍부합니다. 셀룰로스 분해 셀룰올라이시스라는 과정을 통해 셀룰로스는 단당류로 분해됩니다. 그 당류는 발효됩니다. 발효를 통해 에탄올이 생성되는데 이는 여러분이 지금 주유소에서 구입하는 가솔린의
이미 혼합되어 있는 것과 같은 종류의 알코올입니다. 미국의 일반 가솔린 한 갤런에는 최대 10%의 에탄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혼합물을 이fun행이라고 부릅니다. 유일한 차이점은 주유소의 에탄올은 옥수수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대마에서 추출한 에탄올은 씨앗에서 바이오디젤을 제공한 바로 그 식물의 줄기에서 나옵니다. 하나의 식물, 두 가지 연료, 두 종류의 엔진, 그리고 폐기물 제로. 헨리 포드는 이 나라의 거의 모든 사람보다 먼저 이것을 이해하였습니다. 1908년 그의 모델 T 모델 T는 가솔린, 에탄올 또는 이 둘의 혼합물로 작동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포드는 1925년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미래의 연료는 과일, 잡초, 톱밥 등 거의 모든 것에서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발효될 수 있는 모든 식물성 물질에는 연료가 있으며 1에이커의 감자밭에서 1년 동안 수확한 양에는 100년 동안 밭을 경작하는 데 필요한 기계를 구동할 수 있는 충분한 알코올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1930년대 포드는 미시간주 디어본에서 농업화학 팜체머기이라는 운동에 관한 회의를 주최했습니다. 이 단어는 화학 케미스트리과 이를 뜻하는 그리스어에서 유래했습니다. 그 아이디어는 급진적이면서도 단순했습니다. 모든 것을 석유에서 수입하는 대신 농부들이 산업용 원자재를 재배하게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포드는 자신의 돈을 투자했습니다. 미시간주 아이런 마운틴 시설에서 그는 대마와 다른 작물들을 가공하는 바이오매스 변환 공장을 운영했습니다. 이 공장에서는 메탄올, 수치연료, 타르, 피치, 아세트산 에틸 등 현대산업의 모든 필수 성분을 추출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단 한 계절 만에 자란 식물에서 나왔습니다. 1941년 8월 포드는 대마, 대두, 밀, 집, 아마를 수지로 결합하여 만든 차체 패널을 갖춘 프로토타입 자동차를 공개했습니다. Popular Mechanics가 이를 다루었습니다. 뉴욕타임스도 이를 보도했습니다. 패널은 유리 섬유보다 가벼웠습니다. 포드는 카메라 앞에서 트렁크 덮개에 도끼를 휘둘러 그 강도를 증명했습니다. 도끼는 튕겨 나갔습니다. 패널은 찌그러지지 않았습니다. 이 차는 대마 에탄올로 작동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포드는 개발을 돕기 위해 조지 워싱턴 카버를 직접 데려왔습니다. 그는 전적으로 흙에서 자라나고 그 흙을 동력으로 삼는 차량을 구상했습니다. 그는 77세의 나이에 세상을 바꿀 것이라고 믿었던 자동차의 도끼를 휘두르고 있었지만 1941년에는 이미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4년 전에 이 지식을 80년 동안 묻어버린 어떤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4년, 2세기 동안 미국과 함께했던 식물을 지워버리는 데 걸린 시간은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1937년 마리화나 과세법 마리화나 텍스 액트이 서명되어 법률로 제정되었습니다. 철제 주목하십시오. H가 들어간 마리화나입니다. 그것은 의도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이 단어는 멕시코 속어였으며 연방 마약국의 초대 국장인 해리 안슬링거는 대부분의 미국인이 이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를 사용했습니다. 만약 그가 그 식물을 찬나비스라고 불렀다면 전국의 모든 의사가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대마 햄프라고 불렀다면 모든 농부가 알았을 것입니다. 마리화나라고 부름으로써 그는 유용한 작물과 그것을 죽이기 위해 고안된 법 사이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렸습니다. 마약국 직책을 맡기 전 안슬링거는 칸나비스가 폭력을 유발한다는 생각보다 더 터무니없는 오류는 없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는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933년에 금주법이 끝났고 그가 감독하던 금주국은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에게는 새로운 적이 필요했습니다. 칸나비스가 그 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완전히 다른 이유로 그것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윌리엄 랜돌프 헤어스트는 전국의 신문체인 목재지대 제지공장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대마는 목재 펄프보다 더 저렴하고 빠르게 종이를 생산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사업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었습니다. 두폰. 가문은 방금 나일론과 목재로 종이를 만드는 새로운 화학 공정에 대한 특허를 냈습니다. 대마 섬유는 나일론과 경쟁했습니다. 대마 종이는 목재 펄프 공정과 경쟁했습니다.
재무부 장관이자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던 앤드루 멜론은 듀폰에 막대한 투자를 했습니다. 멜론은 해리 안슬링거의 장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안슬링거를 마약국 직책에 직접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석유를 기반으로 세워진 록펠러 제국인 스탠더드 오일이 있었습니다. 연료로서의 대마 기름은 그들이 파는 모든 것의 기반을 위협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음모를 꾸밀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신문이 있었습니다. 의회가 있었습니다. 마약국이 있었습니다. 허스트의 신문들은 마리화나를 폭력, 범죄, 인종적 공포와 연결짓는 기사를 한 면에 실었습니다. 안슬링거는 의학적 증거가 전혀 없는 사례들을 가지고 의회에서 증언했습니다. 미국 의학협회 American Medical Association은 이 법안에 반대하기 위해 윌리엄 우드워드 박사를 파견했습니다. 그는 의회에서 그 주장들이 과학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증언은 묵살되었습니다. 대중의 관심을 거의 받지 못한 청문회가 끝난 후 이 법안은 1937년 8월 2일에 통과되었습니다. 1937년을 미국 에너지 역사상 가장 중요한 해로 만드는 세부 사항이 여기에 있지만 이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같은 해 에이그놀이라는 연료가 미국 중서부 전역의 2,000개 주유소에서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인디애나주에서 사우스다코타주에 이르는 1,000개의 주유소였습니다. 아그롤은 포드가 옹호했던 것과 같은 농업화학운동의 지원을 받아 캔자스주 에치손의 한 공장에서 만들어진 에탄올 가솔린 혼합물이었습니다. 두 가지 혼합물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아그롤 하우는 507%의 알코올을, 아그롤 10은 5대5 7.5%의 알코올을 함유했습니다. 이 공장은 화학재단 Chemical Foundation의 자금 지원을 받아 1936년에 문을 열었습니다. 1937년 무렵 중서부 전역의 운전자들이 이 연료를 주유하고 있었습니다. 브로셔에는 가득 채워보세요.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연료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잘 팔렸습니다. 고객들은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에치슨 공장의 관리자들은 무시할 수 없는 일들을 보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석유 산업계의 사보타주, 시장 조작, 그리고 악의적인 암투였습니다. 아그롤은 갤런당 17센트에 팔렸습니다. 유연 가솔린은 16센트에 팔렸습니다. 단 1페니 차이였습니다. 석유 산업계는 그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모든 세금 혜택 법안에 반대하는 로비를 벌였습니다. 미국 석유협회 American Petroleum Institute는 에탄올을 열등한 연료라고 공개적으로 공격했습니다. 1933년에서 1949년 사이 석유 이익 집단은 알코올 연료 혼합을 지원하기 위한 19개의 연방 법안과 31개의 주 법안을 무산시켰습니다. 미국 석유협회의 대변인인 콩거 레이놀즈는 이 운동을 공개적으로 조롱하며 지지자들을 몽상가 화학자들과 탁상 공론 농부들이라고 불렀습니다. 1939년 에치슨 아그롤 공장은 문을 닫았습니다. 2,000개의 주유소가 지도에서 사라졌습니다. 농부들을 위해 구축된 전체 연료 인프라가 3년도 차에 되지 않아 지워졌습니다. 미국 유일의 상업용 식물 연료 네트워크는 마리화나 과세법이 대마를 죽인 것과 같은 24개월이라는 기간 내에 파괴되어 죽고 말았습니다. 같은 전쟁, 같은 시기, 다른 무기, 그리고 같은 승자였습니다. 하지만 한 공동체는 재배를 멈추지 않았고 그들에게는 그런 주유소가 단 하나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미시 사람들은 700년대 초에 랭커스터 카운티에 정착했습니다. 최초의 영구 정착민들은 1710년경부터 대마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1920년대에 이르러 펜실베이니아 주의회는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대마 1파운드당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대마가 너무 많이 수확되어 1729년 랭커스터 카운티가 공식적으로 형성되었을 때 그곳에서 재배되는 막대한 양의 대마 때문에 한 타운십 전체의 이름이 햄필드로 명명되었습니다. 1818년에 그 타운십은 이스트 햄프필드와 웨스트 햄프필드로 나뉘었습니다. 두 이름 모두 오늘날 모든 도로 표지판과 카운티 지도에 남아 있습니다. 역사가 레스스타커는 1870년 이전에 랭커스터 카운티 수로를 따라
대마 섬유를 가공했던 100개 이상의 수력 제분소를 기록했습니다. 에프라타 클로이스터, 이프라타 클로이스터스는 대마를 재배했습니다. 수자나 라이트와는 라이츠 페리 맨션, 라이츠 페리 맨션에서 그것을 재배했습니다. 에드워드 핸드는 록포드 플랜테이션, 록포드 플랜테이션에서 그것을 재배했습니다. 이 작물은 밧줄, 캔버스, 램프 오일, 종이로 짜여졌습니다. 캔버스라는 단어 자체도 찬나비신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식물은 그토록 근본적인 것이었습니다. 1937년 법이 미국 전역에서 대마를 죽였을 때 아미시 사람들은 그들의 가족이 2세기 넘게 재배해온 작물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적응했습니다. 그들은 항상 그렇게 합니다. 그들은 담배로 전환했습니다. 낙농업을 확장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옥수수와 대두를 재배했습니다. 하지만 대마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식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아미시 사람들이 지닌 모든 전통적 지혜를 간직한 채 식탁에서, 헛간에서의 대화에서 할아버지로부터 손자에게로 전해지며 조용한 기억 속에 살아 숨 쉬었습니다. 다른 미국인들은 그 식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었습니다. 아미시 사람들은 그저 그것을 보관해두고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인내심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변화를 강요하는 모든 유행, 모든 일시적 열풍, 모든 정부 프로그램보다 오래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때가 왔을 때 그들은 이 나라의 그 누구보다 먼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2018년 농업법으로 대마가 다시 합법화되었을 때 랭커스터의 아미시 사람들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바트바 타운십의 젊은 아미시 농부인 루벤 리얼은 자신의 지하실에서 랭커스터 카운티 캐나비스를 설립했습니다. 그는 1파운드의 CBD 꽃과 몇 군데의 담배 가게로 시작했습니다. 4년 만에 그는 카운티 전역의 아미시 재배자들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2023년까지 그의 사업체는 5만 파운드의 대마 제품을 유통했습니다. 그는 살충제나 합성 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농부들과 일합니다. 그들은 말이 끄는 장비를 사용하여 작물의 대부분을 손으로 수확합니다. 가공하는데 전기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품질 덕분에 캘리포니아와 중서부의 구매자들로부터 프리미엄 가격을 받습니다. 아미시 사람들은 이 식물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려주는 정부 프로그램이나 대학의 파일럿 연구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300년 동안 알고 있었습니다. 자, 만약 여러분이 이미 집을 소유하고 있고 이것이 농장을 가진 사람들이나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하신다면 계속 들어주십시오. 다음 부분은 특별히 여러분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40에이커의 땅은 필요 없습니다. 헛간도 필요 없습니다. 지금 당장 일반적인 부지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트럭, 트랙터, 발정이, 워터펌프 등 디젤 엔진을 소유하고 있다면 오늘 당장 대마씨앗 기름으로 만든 바이오 디젤로 그것을 가동할 수 있습니다. 콜드프레스로 짠 대마씨앗 기름을 대량으로 구입합니다. 중고 정의 온수기를 이용해 $10 미만으로 만들 수 있는 반응기에서 그것을 메탄올 및 양잿물과 섞습니다. 설계도는 온라인에서 무료로 구할 수 있습니다. 코네티컷 대학교는 2010년에 정확히 이 화학 반응을 테스트했습니다. 리차드 파남 교수와 그의 팀은 버진 대마씨앗 기름을 사용하여 바이오 연료 실험실에서 표준 에스테르 교환 반응을 거쳤습니다. 대마 기름의 97%가 바이오 디젤로 변환되었습니다. 90%도 93%도 아닌 97%였습니다. 모든 실험실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바이오 디젤 품질 기준을 충족했으며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추운 날씨에 탁월한 성능을 발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대마 바이오 디젤은 당시 시판되던 다른 어떤 바이오 디젤보다 더 낮은 온도에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파나스 교수는 기자들에게 누군가 이미 대마를 재배하고 있다면 씨앗만으로도 농장 전체의 동력을 공급할 수 있는 충분한 연료를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의 작물, 하나의 압착기, 하나의 반응기, 완전한 에너지 독립입니다. 가솔린 엔진의 경우 대마 에탄올은 과정이 더 복잡하지만 완전히 실제하며 전적으로 합법적입니다. 연방정부는 주류 담배 조세무역국 Alcohol and Tobacco Tax and Trade Bureau를 통해 무료 연료용 알코올 허가증을 발급합니다.
신청 후 승인을 받으면 자신의 사유지에서 모터 연료로 사용할 에탄올을 합법적으로 증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마시는 술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연료를 만드는 것입니다. 장비는 소형 증류기와 발효 탱크가 전부입니다. 사람들은 차고에서 이것들을 직접 만듭니다. 이 과정은 밀주업자들이 수세기 동안 사용했던 것과 동일하지만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다는 점이 다릅니다. 벽에 연방 허가증이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생산된 에탄올은 가솔린과 11ml/5% 비율로 혼합하여 단 하나의 개조 없이도 모든 표준 가솔린 엔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E20과 E15가 바로 그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사는 대신 자신만의 공급 물량을 직접 만드는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브라질에서는 1970년대에 이미 이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브라질의 자동차들은 최대 23%의 에탄올이 포함된 혼합 연료로 달렸습니다. 수백만 대의 차량이 수십 년간 사용했지만 엔진 고장은 없었습니다. 이 기술은 실험적인 것이 아니라 이미 검증된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50년 동안 증명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유일하게 부족했던 것은 이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법적 권리였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 권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계산해 보면 이렇습니다. 1에이커의 대만은 약 700파운드의 곡물을 생산합니다. 이를 압착하면 약 52갤런의 기름이 나오고 이는 약 500갤런의 바이오 디젤로 변환됩니다. 이는 디젤 발전기를 몇 주 동안 가동하거나 파종기 내내 농업용 트랙터를 움직이기에 충분한 양입니다. 같은 1에이커에서 나 1000파운드 이상의 줄기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줄기들은 발효와 증류를 통해 셀룰로스 에탄올을 생산합니다. 씨앗에서 나오는 바이오 디젤과 줄기에서 나오는 에탄올을 합치면 1에이커의 대만은 단 한 번의 수확으로 두 종류의 엔진 모드의 연료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5에이커로 규모를 늘리면 한 가구를 위한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연료 생산이 가능해집니다. 12에이커라면 소규모 농장의 에너지 자급자족에 근접하게 됩니다. 오스트리아 농부들은 수년 전 종자유 협동조합을 통해 이를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카놀라와 해바라기를 압착해 자신들의 트럭과 트랙터에 쓸 바이오 디젤을 만듭니다. 그들은 석유 회사의 허락을 구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토지 소유자가 대마를 이용해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식물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80년 동안 의도적으로 강요된 침묵을 제외하고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아껴두었던 이야기, 이제는 거의 아무도 열어보지 않는 잡지 보관소에서 발견한 기사로 이어집니다. 1938년 2월 Popular Mechanics는 새로운 10억 달러짜리 작물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그 기사는 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기사에서는 대마 줄기를 저렴하게 산업적 규모로 가공할 수 있는 데코르티케이터라는 새로운 기계를 소개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대마는 줄기의 속대만으로도 5,000가지 이상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으며 식물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섬유, 식품, 연료를 생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대마를 세계의 표준 섬유라 부르며 수천 개의 일자리와 완전히 새로운 농업 경제를 창출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이 문서가 충격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기사는 마리화나 과세법, 마리주아나 텍스 액트이 이미 발효된 지 5개월 후에 출판되었습니다. 산업을 죽인 법이 제정된 지 5개월 후 미국에서 가장 널리 읽히는 기계 잡지가 미국 농부들에게 그들이 10억 달러짜리 작물 위에 앉아 있다고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편집자들은 그 법이 통과된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안슬링거와 그의 동맹들이 얼마나 조용히 그것을 묻어버렸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기사가 가판대에 나왔을 때 기사에서 찬양하던 그 작물을 재배하는 것은 이미 불법이 되어 있었습니다. 미래는 자신의 장례식에서 발표되었고 그 방에 있던 누구도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 타이밍은 우연이 아니라 결과였습니다. 법을 만든 사람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죽이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너무 늦을 때까지, 즉 80년이나 늦어버릴 때까지 나머지 국민들이 알아채지 못하게 확실히 해두었을 뿐입니다. 2018년 농업법 Farm Bill이라는 종이 한 장이 1937년 4명의 권력자가 저지른 일을 조용히 되돌려 놓을 때까지 말입니다.
그리고 거의 아무도 그 사실조차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미시 에이미시. 사람들은 그 기사를 읽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포드의 농산물 화학 채물기, 회의나 코네티컷 대학 유션의 파르나스 파르낫 연구소에 참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혁명 이전부터 재배해온 식물을 이해하기 위해 누구의 허락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지켜온 방식 그대로 그 지식을 지켰습니다. 조용하고 실용적으로 누구도 일지에 적거나 연구 논문으로 발표하지 않은 채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물려주었습니다. 루돌프 디젤. 공원은 식물성 기름을 위한 엔진을 설계했지만 영국 해군에 그것을 전달하기도 전에 배에서 실종되었습니다. 헨리 포드는 대마로 자동차를 만들고 대마 연료로 달리게 했지만 법이 그 두 가지를 모두 죽이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2,000개의 아그놀, 주유소가 중서부 운전자들에게 식물성 연료를 판매했지만 방해 공작으로 인해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한 잡지는 법이 그것을 묻어버린 지 5개월 후에 미국의 10억 달러짜리 작물에 대해 알렸습니다. 그리고 80년의 침묵 속에서도 아미시 사람들은 계속해서 재배를 이어갔습니다. 여러분은 이 중 어느 것도 알아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97%에 대해서도, 2,000개의 주유소에 대해서도, 장례식이 끝난 후에 도착한 잡지에 대해서도, 식물성 기름에서 빼앗겨 석유로 넘겨진 엔진에 대해서도 말입니다. 여러분은 계속해서 주유소로 차를 몰고 가고 매년 겨울마다 오르는 가격을 지켜보며 누가 그렇게 되도록 결정했었는지 절대 묻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아미시 사람들은 300년 전에 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씨앗으로 그 답을 찾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정원의 잡초나 연료 탱크의 연료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각을 바꾸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그들이 묻으려 했던 역사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자급자족하는 미래의 씨앗을 함께 심어봅시다. 잊혀진 지식의 다음 보물이 곧 공개될 것입니다.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이번 시즌에 1에이커의 대마를 재배할 수 있다면 가장 먼저 어디에 연료를 공급하시겠습니까? 트럭인가요? 트랙터인가요? 아니면 발정인가요? 저는 모든 댓글을 하나하나 다 읽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버몬트의 한 건축업자는 정확히 이 방식을 사용하여 3개의 다른 카운티에서 장작 벽돌 구조물을 허가받고 건축했습니다. 3곳 모두에서 거절당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DOE 데이터, 사례 연구, 건축 사양서가 포함된 그의 문서 패키지는 현재 온라인 장작 벽돌 건축 커뮤니티에서 무료로 공유되고 있습니다. 저도 직접 사용해 보았습니다. 그의 결과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상하는 결과의 차이는 운이나 인맥 혹은 동정심 많은 건축 공무원 덕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준비성입니다. 그저 찾아가서 요행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증거를 가지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제 전체적인 수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철학적인 대화가 아니라 여러분의 은행 계좌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현실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땅에 삼나무, 소나무, 낙엽송 같은 목재가 있다면 주요 재료비는 벌목과 건조 비용뿐입니다. 정이톱, 일주일 동안 통나무를 길이에 맞게 자르는 작업, 그리고 1월 2년 동안 쌓아서 건조하는 과정이 전부입니다. 나무는 이미 여러분의 것이므로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표준 1,500평방피트 약 42평. 주택의 모르타르용, 석회, 모래, 톱밥 비용은 지역과 현재 자재 가격에 따라 $500에서 $1,500 사이입니다. 전체 벽체 재료비는 $500에서 $2,000 사이가 됩니다. 단열재, 덮개, 방습층, 외장재를 포함한 기존의 2516 프레임으로 동일한 면적의 벽을 만들 경우 단 1시간의 인건비가 청구되기도 전에 재료비만 $30,000에서 $50,000가 듭니다. 저는 3년 전에 계획했던 1,400평방피트 구조물에 대해 직접 가격을 산출해 보았습니다. 지역 공급업체로부터 받은 기존 벽체 견적은 재료비만 $30,000였습니다. 제 땅에서 나온 목재를 사용한 장작 벽돌 대안은 $800였습니다. 저는 그 두 숫자를 두고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계산이 복잡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제가 살았던 모든 집과 제가 지불했던 모든 청구서에 대해 암시하는 바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격차는 점점 더 커집니다. $33짜리 벽은 압축되고 정격 R값 단열재의 열저항 값을 잃어감에 따라 재코킹, 재덮개 작업,
단열재 교체가 필요합니다. 20년에서 30년마다 더 많은 돈을 요구하게 됩니다. 1885년 마라톤 카운티에 지어진 장작 벽돌 벽은 모르타르가 굳은 이후로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한 겨울에 $400를 지불하는 가족은 기발한 해결책을 찾았기 때문에 $400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벽 초기 비용이 $800였고 그 이후로 단 $1도 더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400만 지불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께 한 가지를 안내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에서 다룬 모든 내용, 즉 건축 세부 사항, 모르타르 비율, 목재 종류, 허가 전략, 그리고 R/H 조항에 따른 대체 준수 절차는 한 곳에 완벽하게 문서화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미시 홈 시스템, 에이미시 홈 시스템이라고 불립니다. 이 시스템은 계획적 구식화, planned obsolescence, 보다 영구적인 성능을 우선시하는 동일한 원칙으로 작동하는 다른 네 가지 아미시 건축 공법과 함께 장작 벽돌 조적에 대한 완벽하고 실용적인 세부 사항을 다룹니다. 그 안의 모든 내용은 실용적이고 문서화되어 있으며 땅을 소유하고 진정으로 오래가는 무언가를 짓고자 하는 사람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말 프로젝트 가이드가 아니라 200년의 증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진지한 건축 자료입니다. 링크는 설명란에 있습니다. 이 벽에 대하고 아직 다루지 않은 마지막 측면이 하나 있는데 제가 처음 접했을 때 저를 완전히 멈춰서게 만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다른 모든 것을 재구성하기 때문입니다. 이 벽은 숨을 쉽니다. 비유가 아니라 물리적으로 그렇습니다. 석회 모르타르와 밀봉되지 않은 통나무 끝면으로 이루어진 장작 벽돌 벽은 증기 확산, vapor diffusion이라는 과정을 통해 수분을 관리합니다. 수분은 내부와 외부의 습도 차이에 반응하여 벽을 통과하며 목재와 모르타르 덩어리에 천천히 흡수되었다가 조건이 변함에 따라 천천히 방출됩니다. 애초에 수분을 가둘 만큼 단단히 밀봉되지 않기 때문에 벽은 부패나 곰팡이를 유발하는 수분 농도에 절대 도달하지 않습니다. 현대 건축은 이와 정반대입니다. 모든 수분 이동을 차단하는 밀봉된 막인 방습층을 만들려고 시도합니다. 이론적으로 이것은 벽체 내부의 단열재와 골조를 보호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못, 전선 또는 치마로 인한 균열 등 그 장벽에 생기는 어떠한 관통도 수분을 가두는 덫이 됩니다. 습한 실내 공기가 틈새를 찾아 빈 공간으로 들어가 차가운 외부 덮개와 만나 응결됩니다. 곰팡이가 생기기 시작하고 단열재가 젖으며 R값이 떨어지지만 집주인은 벽을 뜯어내어 이미 피해가 발생한 것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2011년에 제가 소유했던 집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외벽의 정이 배전함 주변에서 천천히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발견했을 때쯤에는 4피트 구간의 벽체 내부 단열재가 오랫동안 젖어 있어 그 뒤에 골조가 검게 변하기 시작한 상태였습니다. 수리비로 $2,200가 들었습니다. 오크리지 국립연구소의 건축과학연구원들은 수분과 관련된 성능 저하가 전국적으로 기존 단열 벽체의 열 성능이 정격 이하로 떨어지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문서화했습니다. 방습층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되면 벽은 해가 갈수록 조용히 그 효과를 잃어가고 난방비는 치솟지만 아무도 이 두 가지를 연관짓지 못합니다. 장작 벽돌 벽에는 실패할 방습층 자체가 없습니다. 석화의 모르타르 환경은 벽을 약간 알칼리성으로 유지하여 화학적 수준에서 곰팡이와 징윤의 성장을 억제합니다. 통나무 덩어리는 수분을 집중시키지 않으면서 수분 이동을 완충합니다. 이 벽은 30년 채도 1년 차와 똑같이 기능합니다. 그해 1월 어느 날 아침 저는 1883년에 지어진 마라톤 카운티 헛간 벽의 내부 표면에 손을 대보았고 벽은 건조했습니다. 처리도 밀봉도 유지보수도 하지 않았지만 그저 건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벽은 석회와 나무가 항상 해왔던 방식, 즉 천천히 지속적으로 그리고 어떠한 개입도 없이 수분을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50년 동안 아미시 커뮤니티 밖에서 장작 벽돌 벽을 지어온 사람들은 생존주의자나 이상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수치를 계산해보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린 사람들입니다. 미네소타 북부의 한 은퇴한 교사는 1987년에 건축주 시공자 면제 조항에 따라
장작 벽돌집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그곳에 살고 있으며 벽은 여전히 견고합니다. 솔저스 그로브와 거의 동일한 기후에서 지난 겨울 그녀의 난방비는 $380였습니다. 미시간주 어퍼 반도 아퍼 페닌수라의 한 가족은 1994년에 집을 지었습니다. 그들의 아이들은 그 집에서 자랐고 이제 그 아이들은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 벽은 단 한 번도 손을 댄 적이 없습니다. 이들은 예외적인 사례가 아닙니다. 이들은 합법적인 방법을 찾고 직접 작업을 했으며 모르타르가 굳은 이후로 매년 겨울마다 보답을 해주는 벽 안에 앉아 있는 사람들입니다. 솔저스 그로브의 아미시 가족은 특별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희생을 하거나 우리 나머지 사람들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없이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따뜻할 뿐입니다. 그들의 집은 다른 모든 사람들의 난방비가 $1,500를 넘게 만드는 겨울 내내 조용하고 일정한 온도를 유지합니다. 그들의 벽은 이웃들이 지불한 비용의 아주 적은 일부만 들었으며 벽이 세워진 날 이후로 단일달러도 더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길에 있는 유리 섬유로 단열되고 포틀랜드 시멘트로 골조를 세운 모든 집들이 외장재를 교체하고 단열재를 다시 넣고 다시 팔린 지 한참 후에도 그 벽들은 여전히 서서 여전히 성능을 발휘하며 석회와 나무 그리고 2세기에 걸쳐 축적된 지식이 의도한 바를 정확히 수행하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벽이 고립된 아이디어가 아니라 아미시 사람들이 도구를 포함하여 그들이 소유한 모든 것에 적용해온 완벽한 시스템의 일부라는 것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미 이 채널의 영상에서 그들의 200년 된 금속 보존 시스템을 다루었으며 그 이면에 숨겨진 억압의 역사 역시 매우 의도적입니다. 200년 동안 교체율 제로. 다음으로 그 영상을 시청해 보십시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을 둘러싼 벽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그들이 숨기려 했던 역사와 방법들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미래를 위해 건축하십시오. 다음 건축의 보물이 곧 공개될 것입니다.